안녕하십니까? 학번 2016-2503 윤성민입니다. 4학년 캡스톤 디자인 개인 연구 가건물 구조 시스템 외벽의 수평력 취향성 평가 주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전체 내용에 앞서서 연구 배경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며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토사재해, 소위 산사태 발생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2년 수치 해석을 통한 토사재 취약성 평가 지표 개발이라는 선행 연구에서 철근 콘크리트, 철골, 보강조적, 무보강조적, 용량철골, 경골목, 시트 간판 벽재에 대해서 평가 지표가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발생률이 높은 산간지방에서 흔히 가건물로 많이 사용되는 EPS 패널, 통칭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평가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과 수치 해석을 통해 EPS 패널로 지어진 가건물 구조 시스템 외벽에 대해서 수평력 취향성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는 크게 5가지 프로세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로 기성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두께 패널에 대해서 흰 거동 실험을 진행하고 변이계를 이용해 각 실험에 대한 변이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하중 변이 곡선을 작성했고 작성된 곡선과 그 관계에다가 처짐량 공식을 활용해서 측정된 변이에 해당하는 탄성계수 E 값을 구하였고 이를 다시 두께와 탄성계수 간의 관계로 변환하였습니다. 정리된 실험 데이터와 등가 정적 하중으로 변환된 토사의 충격압을 이용해서 수치 해석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파괴 형태에 따른 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했던 실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단계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실험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이제 준비된 패널들을 지점거리 2m로 맞춘 다음에 한 판씩 판재를 거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판 중심에 판이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돌 크기에 맞추어 짜여진 강목 틀을 올리고 그 다음 판재 아랫부분에 강목 하나를 더 덧대서 판재 외부면에서 변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변이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강목 설치가 끝났으면 변이계의 0점을 조정하고 이렇게 되면 실험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하면은 1.2kg의 벽돌을 X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하나씩 제하하며 제한 직후에 순간 처짐량을 계측하였습니다. 이는 토사재에서 오는 토사의 충격압이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가해진 충격압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상황에서의 변이량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판재가 파괴될 때까지 실험을 진행을 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중에 변이값이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변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이계를 제거하고 파괴 시점까지의 벽돌 개수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완전히 판재가 파괴되고 나면은 방금까지 말씀드린 1년의 과정을 이제 두께별로 2장씩 반복 진행하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실험을 마치고 나타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중과 변이에 대한 곡선입니다. 50T 두께의 경우 결과값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나머지 4개의 판은 변이 1mm까지는 겹치는 양상을 보였고 그리고 최대 2mm까지는 100T 2장, 75T 2장 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5T의 값이 2mm까지 거의 겹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75T 두께의 실험 결과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두께와 파괴 강도가 완전히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중과 변이 관계를 통해서 이번엔 탄성계수와 변이 관계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변이 1에서 3mm 구간에서 수평 형태를 띠고 있으며 해당 구간이 이제 각 두께의 판재에 대한 탄성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 알루미늄의 탄성계수가 7만 메가파스칼인데 비해서 알루미늄 부분에 대한 탄성계수를 구했음에도 값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알루미늄 탄성계수라고 구한 값 자체가 합성 재료의 탄성계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는 EPS 폼은 힘 저항에 기여하지 못하고 또한 두께가 클수록 탄성 계수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이 1에서 3mm 구간에서 소평을 보였고 이 구간의 평균값을 해당 두께의 탄성 계수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탄성 계수들은 단순보 처짐량 공식을 통해서 산출하였고 이제 단순보의 집중하중이 중간에 가해질 때 델타는 48 이하이분의 PL 세제곱 이 부분을 이 값에 대해서 정리해서 구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래프상에 표현을 하였고 이제 초기 값으로 1mm의 순수한 알루미늄의 탄성 계수 값을 7만 메가파스칼이라고 지정하고 이제 나머지 값들을 2차식 부관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두께와 탄성 계수 간의 관계가 4.91 x제곱 마이너스 1067x 플러스 7900 메가파스칼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실험 결과에 대한 마지막 분석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실험했던 사진을 슬라이드에 표현을 해놨는데요. 좌측은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파괴가 됐을 때 판재의 상태를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하중 제하 지점에 파괴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게 중간 사진이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중간에 그 알루미늄 강판이 EPS 폼에서 떨어져서 마치 좌골된 것처럼 접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중 제하 지점뿐만 아니라 판재 군데군데에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탈락의 경우에는 EPS 폼이 쪼개져서 탈락한 부분도 있고 강판과 폼의 접착제면이 탈락한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안쪽으로 이제 깊게 보시면은 EPS 폼 자체가 쪼개지면서 탈락한 거고 이제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판을 보시면은 이제 접착면 자체만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수치 해석을 진행했는데 그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면에 가까울수록 토사량이 많은 것을 고려해서 선형 형태의 하중을 제하였습니다. 10kPa부터 150kPa까지 10kPa 단위로 하중을 나누어서 총 15개의 모델로 해석을 진행하였고 지점은 단순지시, 경과는 2m로 지정했습니다. 부재는 우측에 있는 표 3가지 모두 입력을 하였으나 아까 말씀드린 75T의 실험이 가장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해석은 75T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석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하중별로 최대 변이량과 발생 위치 그리고 그에 대한 담부 회전각을 해석 결과로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해석은 소성 영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산성 영역 안에서 진행한 해석인 것을 전제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생 위치는 다 동일하게 나타났고 또한 하중에 따라서 최대 변이량과 그에 따른 담부 회전각 또한 선형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과 해석을 통한 제가 진행한 연구 최종 결론입니다. 먼저 파괴 형태에 대한 기준은 연구 배경에서 제시했던 수치 해석을 통한 토사질 취약성 평가 지표 개발이란 선행 연구에서 이제 설정된 냉간 성형 판재의 파괴 지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소파, 중파, 광파, 완파로 나뉘며 각각 0.6% 라디안, 1.25% 라디안, 2% 라디안, 4% 라디안으로 단부 회전각을 기준으로 파괴 상태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제 등가 정적 하중으로 해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토사재가 충격압인 것을 고려해서 충격하중 계수 2를 적용하여 지금 등가 정적 해수와 충격 하중일 때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좌측 그래프상에서 남색으로 표현된 것이 등가 정적 하중, 하늘색으로 표현된 것이 충격 하중 계수 2를 적용한 충격압에 대한 지표입니다. 각각 파괴 기준에 해당하는 값을 선정했을 때 충격 하중 기준으로는 소파 29.95, 중파 62.45, 광파 99.95, 완파 199.95로 산정되었고 등가 정적 과정은 소파 19.90, 중파 41.56, 광파 66.67, 완파 133.23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는
탄성을 전제로 제시된 평가 지표이며 소송 변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소송 변형을 적용한 강도 변화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는 것을 최종 결론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건물 구조 시스템 외벽의 수평력 취약성 평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2479 박예림입니다. 지금부터 저층 RC구조 필로티 건물의 내진 보강 설계 비교 및 평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서론에는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방식 순서, 개요, 하중에 대해서, 본론에는 연구 방법, 취약한 부재 선정, 내진 보강법에 대해서, 결론에는 내진 보강법 결과 비교, 안정성 평가, 결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국내의 지진 발생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지진은 단주기 성분을 포함하는 지반 운동을 발생시켜 구조물의 주기가 단주기에 위치한 중저층 건축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지진율에 비해 과거에는 고층 건물에만 내진 설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현재 중저층 건물에는 저조한 내진 설계율을 나타냅니다. 특히 지난 지진들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건물에는 필로티 구조가 있는데 필로티 구조 중에서 건물과 기둥의 분리형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기둥 분리형 구조는 상부층은 내력벽, 하부층은 기둥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상하층이 다른 구조를 나타내며 기둥이 건물 전체를 떠받드는 형태로 좌우 진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가 건물 기둥 분리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 중에서도 편심 코어를 가지는 유형은 더욱 취약합니다. 편심 코어는 구조물의 질량 중심과 강성 중심이 일치하지 않아 비틀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특정 부재의 응력 집중 혹은 취성적 파괴를 유발합니다. 편심 코어는 동선이나 주차 공간 확보, 평면 구성과 같은 건축적인 이유로 빈번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지진에 취약한 저층 RC 구조 필로티 건물을 내진 보강법에 따라 비교하여 내진 성능 평가를 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순서는 구조물을 모델링하고 하중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비정형 검토를 하고 동적 해석을 합니다. 해석 결과로 보강 부재를 선정하고 내진 보강법을 적용합니다. 보강법으로 비교하여 나온 결과를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필로티 건물의 모델은 울산에 위치한 지상 4층의 필로티 건물로 RC 구조의 중간 모멘트 골조, 보통 전단벽 골조 시스템을 가집니다. 재료는 콘크리트 27 MPa, 철근은 ST400을 사용하였고 기준은 KDS 2022 기준을 따랐습니다. 건물에 적용한 하중은 크게 수직하중, 수평하중으로 수직하중은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적용하고 수평하중은 지진하중을 적용시켜 해석하였습니다. 지진하중의 개요에 맞게 설계응답 스펙트럼이 나온 설계응답 스펙트럼의 보정계수, 반응 수정계수, 중요도 계수를 적용하여 나온 응답 스펙트럼으로 지진하중이 건물에 적용됩니다. 해석을 돌리고 내진 설계의 범주를 정확히 알기 위해 비정형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총 비틀림, 강성, 강도, 중량의 4가지의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틀림 비정형, 강도 비정형, 강성 비정형에 해당하므로 내진 설계 범주가 D에 해당하고 동적 해석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동적 해석 방법 중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은 질량 참여율 검토와 밑면 전단력 보정 계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진동 모드가 질량 참여율이 90%가 넘어야 하는데 해석 결과 X방향과 Y방향 둘 다
90%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면 전단력 보정 계수는 해석에 의해 구해진 건물의 진동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져서 잘못하면 밑면 전단력이 과소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적 지진 하중에서 동적 지진 하중을 나눈 값에 0.8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 결과 RX는 1.0, RY에 대해서는 1.2의 값이 나와 적용하였습니다. 취약한 부재를 산정하기 위해 각 모드들의 형상을 확인하였는데 1차 모드는 Y축 방향의 거동이 지배적이고 2차 모드는 X축 방향의 거동이 지배적이고 3차는 Z축 방향의 회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초기 모드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재 내력들을 확인한 결과 기둥의 6번, 7번, 10번, 11번 부재가 지진 하중에 대한 소요 강도가 설계 강도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둥의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도를 증진시키는 내진 보강법 중 철골 끼움 골조 공법과 모멘트 골조 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둘은 골조 형식은 동일하고 부착 부위의 차이점을 가집니다. 먼저 철골 끼움 골조 보강 공법은 기존 골조 내부에 철골조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마이너스의 제너럴 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기존 골조에 철골의 응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적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충격과 모멘트 모두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멘트 골조 보강 공법은 철골조를 기존 골조 바깥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앞의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일부 충격과 모멘트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내진 보강법에 대해 비교한 결과 내부 매립형 골조 공법은 취약한 기둥 모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외부 부착형 골조 공법은 10번 부재를 제외하고 6번, 7번, 11번 부재는 여전히 소요 강도가 설계 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은 내부 매립형 골조 공법을 내진 보강법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적용된 건물의 안정성 평가의 안전계수를 검토한 결과 동적 지진 하중에 대해서 안전계수가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층간 변이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모든 층에서 허용 층간 변이 0.0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본 연구를 통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저층 필로티 건물을 대상으로 지진 하중을 적용한 결과 구조적으로 약층이 되는 1층의 기둥 부재가 지진 하중에 버티지 못하고 그러기 위해 기둥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진 보강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부 매입형 보강 골조를 적용한 건물에는 안정성 평가를 한 결과 내부 매입형 보강 골조와 외부 부착형 보강 골조를 적용한 결과 지진 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부 매입형 보강 골조를 채택하였고 내부 매입형 보강 골조를 적용한 건물에는 안정성 평가를 한 결과 안전계수, 층간 변이에 대해 모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코어 위치에 따른 취약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조수빈입니다.
먼저 연구 순서를 보면 연구 목적 및 계획, 코어 종류 선정, 마이다스 젠 모델링, 모델링 해석, 결론 제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필로티를 말씀드리자면 필로티는 기둥 열줄을 의미하며 지상층의 기둥이나 내력벽으로만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띄워 설계한 구조입니다. 보통 1층은 기둥만 세우고 2층부터 실지를 이용하며 저항력의 중심은 기둥이고 비틀림 응력이 가해져도 기둥이 잘 버티면서 유연하게 저항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연구 목적 및 계획입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때 발생할 피해 중 구조적으로 취약성이 나타났던 부분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필로티 구조에서 코어의 위치에 따라 지진에 의한 피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지각하고 지진에 의해 기둥의 비틀림이 발생하는 필로티 구조의 피해를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하여 서로 다른 코어를 가진 세 개의 필로티 구조를 직접 모델링하고 해석하며 지진에 가장 유리한 코어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선정한 코어의 종류입니다. 먼저 중심 코어에서는 중심 위치 코어, 편심 코어에서는 1축 편심 코어와 2축 편심 코어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링한 모습입니다. 기존에 있던 안정한 상태들의 모델링은 위에 세 가지이고 밑에는 제가 해석법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 나오는 비틀림입니다. 이 연구에서 중심 위치 코어는 타입 1, 1축 편심 코어는 타입 2, 2축 편심 코어는 타입 3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계율을 보면 구조 계율을 보면 구조 형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구조 시스템은 필로티 구조 내력별 시스템입니다. 콘크리트 설계 기준과 내진 설계 기준은 모두 KDS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건물 계율은 대지 위치는 울산광역시, 용도는 다세대 주택, 규모는 1층은 주차장이고 2, 3, 4, 5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면적은 15.5m 곱하기 21m이고 코어 면적은 중심 위치와 1축 편심은 3.5m와 7m, 2축 편심은 3m 곱하기 7m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설계한 하중들입니다. 수직 하중으로는 데드로드와 라이브로드가 있고 이 값들은 제가 모두 재료까지 산정해서 구한 값입니다. 수평 하중은 윈드로드가 있고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기본 풍속은 34m/s, 지표면 조도 구분은 주택이 밀집해 있고 중심 건물이 산재하기 때문에 B, 지형 계수는 평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1, 가스트 계수는 GDX는 2.3490, GDY는 2.3690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동적 하중입니다. 디진 하중이 들어가 있고 건물의 중요도는 2번, 레징 등급은 2단계, 중요도 계수는 1.0, 지진 구역 계수는 0.11, 위험도 계수는 2, 요요 지방 가속도는 지진 구역 계수와 위험도 계수를 곱한 0.22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둥 부재입니다. 저는 0.4m, 0.4m 크기의 기둥을 사용했고 이 기둥은 제가 설계한 모든 모델링에 똑같은 기둥이 들어가 있습니다. 층고를 보시면 1층은 3,000, 2층은 3,500, 3, 4, 5층 모두 3,500입니다. 원래 필로티 설계 기준상 주근은 D19 이상을 사용해야 하지만 거동 차이에 대한 확실한 비교를 하기 위해 D16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설계한 지진 하중입니다. 먼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0, TS, TL 모두 마이다스에서 계산한 값이고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굉장히 비슷한 주기가 나왔습니다. 스펙트럼 가속도가 T0인 0.1153초에서 일정해졌습니다. 스펙트럼 가속도는 0.997이었고 TS인 0.5765초가 되자 스펙트럼 가속도가 서서히 감소하였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주기가 어떤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스펙트럼 가속도 값을 구하는 식이 상이하여 아래에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진 설계 범주입니다.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KDS 기준, 내진 등급은 2단계이고 SDS와 SD1 값을 참고하였을 때 내진 설계 범주는 D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비정형성 평가입니다. 건물의 비정형성 평가는 평면 비정형성과 수직 비정형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평면 비정형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비틀린 비정형이 세 타입에서 모두 비정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철형 평면, 경막이 불연속, 면에 어긋난 비평행 시스템은 모두 정형이 떠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수직 비정형성입니다. 수직 비정형성은 세 타입 모두 강성 비정형, 기하학적 비정형, 횡력 저항 수직 요소의 비정형, 강도의 불연속에서도 비정형을 띄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타입 2에서는 RY가 아닌 RX 부분에서만 레귤러가 떴습니다. 지진력 저항 시스템입니다.
밑면 전단력, 부재력, 층간면이 산정할 때 사용되는 설계 계수이고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KDS 4.1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건물 골조 시스템이고 철근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 구조입니다. 반응 수정 계수는 5,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는 2.5, 변이 증폭 계수는 2.5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석법 선정입니다. 내진 설계 범주 D에 해당하는 본 구조물의 해석법은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KDS표에 구조물 형태 3번, 표 5.3-2에서 유형 1, 2, 3을 제외한 수직 비정형성 또는 표 5.3-1의 유형 1을 제외한 평면 비정형성을 가지면서 높이가 5층 또는 20m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등가 정적 해석법 또는 동적 해석법 사용 가능하므로 두 해석법 중 동적 해석법을 이용하여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고유치 해석 결과 검토입니다. 바이브레이션 모드 쉐입에서 X, Y 방향의 주기를 확인했을 때 이러한 값들이 나왔고 주기를 모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보정계수 CM을 산정한 것입니다. 보정계수 CM 같은 경우에는 밑면 전단력을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요. 타입 1과 2, 3를 모두 적어 놓았고 이 값을 사용하여 스케일 팩터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일 팩터는 0.85 곱하기 지진 하중의 땅의 전단력이고 밑면 전단력이고 풍 하중의 밑면 전단력을 두 개 나눈 값을 사용하여 스케일 팩터를 모두 산정하여 지진 하중을 조합할 때 이 값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면도와 엔지 멤버를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타입 1, 2, 3 모두 제가 기둥과 코어 벽을 설계해 놓았고 타입 1에서는 기둥에 엔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타입 2와 3에서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래에 있는 시어 스트렝스 라티오를 보면은 타입 1에서는 엔지 기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엔지를 간주한 기준은 1.0 전단력이 1.0 이상일 때 NG라고 간주하였고 타입 1에서는 NG란 기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타입 2에서는 NG란 기둥이 5개 발생하였고 타입 3에서는 NG 기둥이 14개 발생하였습니다. 위에 다시 평면도를 보시면 코어에서 멀어질수록 파괴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량 중심, 강성 중심과 비틀림의 관계성입니다. 타입 1, 2, 3 모두 질량 중심과 강성 중심이 존재하고 이 두 중심 간의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보았을 때 타입 3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틀림 값을 체크해 보니까 중심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틀림 값도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1층 변이들을 넣은 표입니다. 코어 종류별로 모두 산정해 보았고 방향은 X축과 Y축으로 나왔으며 층간 변이는 타입 3로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크게 나타났지만 층간 변이 비를 산정하였을 때 모두 허용 층간 변이 비인 0.02보다 작았기 때문에 판정은 OP로 놓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소론에서 보았던 모드 1의 비틀림 모델링은 같은 하중을 받고 있지만 코어의 위치에 따라 건물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거동은 기둥의 전단 강도 비에서 비틀림과 층간 변이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먼저 중심 위치 코어 타입 1을 확인해보면 기둥의 전단 강도 비, 비틀림, 층간 변이 모두 비교 대상이었던 세 코어 중에 가장 안정적이었고 기둥의 철근을 D19를 사용했다면 기둥의 전단 강도 비 또한 모두 0.5 이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타입 1과 타입 2와 타입 3에 비해 큰 취약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주 편심 코어인 타입 2입니다. 기둥의 전단 강도비가 일정하지 않고 엔진하는 기둥이 발생했습니다. 비틀림과 층간 변이는 같은 편심 코어인 2주 편심 코어보다 안정적이었으나 중심 위치 코어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거동을 보였습니다. 전단 강도비, 비틀림, 층간 변이 부분에서 모두 취약점이 발견되었지만 비틀림과 층간 변이는 허용비에 해당되었지만 전단 강도비에서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2주 편심 코어는 기둥의 전단 강도 비, 비틀린 층간 변이 모두 가장 취약한 부재로 나타났고 특히 전단 강도 비에서 NG가 나는 기둥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안정한 중심 위치 코어에 비하면 층간 변이는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가장 취약점이 많은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에서 질량 중심, 강성 중심, 비틀림을
관계성을 표현한 표에서 코어마다 질량 중심과 강성 중심의 차이가 있었고 두 중심 간의 차이가 클수록 비틀림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로티 구조를 가진 건물을 설계할 경우 편심 코어보다는 중심 코어를 설계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